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많은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의학이 발전되면서 네. 파피루스가 또 발명이 되면서 의학적 그 지식들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퍼뜨릴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집트 의학이 많이 발전됐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의학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원리를 네.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곰팡이 핀 빵을 상처에다가 대면 괜찮아지더라 이 정도. 그쵸. 네, 결과와 활용법만 알고 있었지, 그 원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죠. 그쵸? 네, 그래서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게요. 얘가 몇 쪽이냐면요. 27쪽이네요. 27쪽에 그래서 존중받는 의학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 이어서 해볼게요. 자, 비록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의학 지식과 파피루스의 발명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다른 문화에서도 인상적인 발명품들이 나왔다.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파피루스가 사용되고 있을 무렵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역사상 최초라고 알려진 물레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흙으로 그쵸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오늘날에도 원리가 비슷하죠, 그쵸? 예,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밥그릇 이런 것들 다 도자기잖아요, 그쵸? 자,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는 수메르인들이 말을 이용해 끄는 이륜 전차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이제 말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는 소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죠? 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재현이 읽어봅시다. 주전 1000년 무렵의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여행이나 항해 때 그를 도와줄 나침판을 타고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발명품들을 개발하였다. 비록 오늘날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런 발명품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발명품들이야말로 역사에서 과학의 여명기를 여는 계기였고 시도들이었다. 그래서 나침반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원리를 알지는 못했겠지만 역시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발명품이야말로 과학의 여명기를 여는 계기였고 시도들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축적은 되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의 규명은 아직 한참 뒤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명기가 뭐예요? 네? 여명기가 뭐예요? 여명기? 이제 그 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빛이 막 뜨려고 할 때 희미하게 이렇게 지평선 너머로 빛이 비치잖아요. 그거를 여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는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해 뜨기 직전에 해가 뜰 것을 예고하는 그 기간이었다. 그래서 여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연이가 그 다음 달러 읽어봅시다. 네. 이러한 문제들은 하면 되죠? 아니, 이 책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책을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은 각 단원이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개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두 가지의 스스로 푸는 문제가 제시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곧바로 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 문제들은 방금 읽은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의도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흔히 대답하기에는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에 읽은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그냥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해당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아래에 스스로 푸는 문제가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혼자 다른 종이에다 답을 적어본 뒤 단원 1의 뒷부분에 제시된 정답과 자신의 답을 서로 비교하여 맞춰보도록 하라. 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푸는 문제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의료기술 굉장히 뛰어났고 삶의 변혁을 가져온 발명품을 만들었는데도 오늘날 과학 역사가들은 이러한 발명가들을 과학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연아? 이유를 모르고 네, 그렇죠. 결과만 활용하려. 결과만 네, 그렇죠. 때문에 과학이라고 과학적이지 하는 않아. 것이 네, 일반 원칙을 그쵸? 네, 그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라고 생각하기는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과학이 태동하기 시작하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주전 600년부터 주후 500년까지 기간을 과학의 태동기, 여명기가 아니라 태동기로 분류를 해요. 자, 역사가들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과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사실과 관찰 결과를 수집한 후에 그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자연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법칙들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 이런 활동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역사 기록상으로도 확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비록 고대 이집트 사람들, 수메르인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중국인들처럼 다양한 문화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관찰 결과와 사실들을 수집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활용하여 주변 세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았다. 역사가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탈레스, 아낙시만더,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세 사람이 등장한 주전 6세기에 이를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많은 역사가들은 이 세 사람을 인류 최초의 과학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활동들이 미미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았는데 드디어 기록에 남을 만큼 활동을 벌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재현이가 그 다음 달라 읽어봅시다. 탈레스는 하늘을 연구하여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통일된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역사가 전하는 바를 따르면 탈레스는 이런 개념을 활용하여 행성의 움직임을 확실히 예측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탈레스가 일시적으로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자 그 당시의 세계에서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물론 탈레스가 예측한 것은 일시기였으며 이때 달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거의 대부분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게 된다. 네, 그래요. 자,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 그 행성의 공전 주기라고 하는 게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안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예측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근데 탈레스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하루가 일정한 시간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한 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1년 4계절도 어느 정도 주기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레스가 그러면은 이 행성들도 비슷한 주기에 맞춰서 도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일반 법칙이죠. 행성에는 그 주기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일식 현상 아시죠, 그렇죠? 예, 예, 그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예, 그것도 그러면은 예전에 요런 주기로 이제 온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번 일식은 요때쯤 올 것 같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천문과학적인 그런 업적이 역사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 이제 이 탈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현상들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아낙시만더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아낙시만더는 히포크라테스의 제자였다. 그러나 아낙시만더는 연구에 우리가 아는 한에서 아낙시만더의 말로 진리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그래서 그는 모든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으며 한때는 인간도 실제로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을 것이다. 이 개념은 나중에 다른 과학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찰스 다윈 여기에게서 그대로 부활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진화론이라고 불린다. 이 책에서는 나중에 진화론을 다루면서 거기에 내재된 과학적인 결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다. 네, 잘 읽었어요. 네, 놀랍게도 진화론이라는 게 현대 근현대 시대에서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고대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아낙시만더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다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를 아낙시만더가 처음으로 어쨌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까 다양하다라는 결론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라고 했을 때 어떤 공통 생물에서 진화하면서 분화해 나왔겠구나.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죠. 그렇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돼요. 자, 다음에 아낙시메네스. 네, 이름도 비슷해요. 아낙시메네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아낙시메네스는 아낙시만더의 동료였다. 아낙시메네스는 자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공기이며 만물이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면 점차 뜨거워져서 불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공기가 점점 많아지면 액체와 고체로 응축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이 단 하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려는 아낙시메네스의 노력으로 인해 그리스 사람들이 소개한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원자에 관한 개념이 태동하였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금 물리 과학으로 들어가면은 물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원자론이 빠지지 않죠.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른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가면 어때요? 다 똑같이 원자로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들을 그러니까 물론 세부 내용에서는 틀리지만 이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아낙시메네스는 원자가 아니라 뭐예요? 공기라고 하는 물질이 그렇죠? 상태 변화를 하면서 그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만물을 구성하는 어떤 공통 요소에 대한 개념이죠. 그것을 최초로 제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원자론의 그런 문을 열어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레우키포스입니다. 레우키포스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레오키포스는 아낙시메네스보다 100년에서 500년 이후에 살았어. 500년이 아니죠. 150, 네, 150. 150이죠. 그렇죠? 150년 이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리스 과학자이다. 비록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 거의 알려진 사실이 없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낙시메네스가 창안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토대로 레우키포스는 모든 물체가 원자라고 불리는 아주 조그만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로 레오키포스는 원자 이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레오키포스의 제자인 데모크리토스의 연구 업적이 지금은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낙시메네스가 만물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요소가 뭐예요? 공기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게 레오키포스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를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원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조차도 이 원자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근데 그 레오키포스가 이렇게 해서 원자 이론이에요. 원자의 그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주창을 한 건데, 네, 이 원자론을 더욱더 다듬어서 그 정말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그 제자인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었대요. 데모크리토스가 이 원자의 개념을 당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서 납득시켰는지 서연이가 읽어볼게요.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에 관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사용하였다. 모래사장이 시원하게 펼쳐진 해변을 걷고 생각해보라.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모래가 마치 부드러운 황금빛 담요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변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모래사장에 툭 튀어나온 부분과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모래사장이 바위처럼 단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내 해변에 이르러 실제로 무릎을 꿇고 모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대신 모래사장은 모래알이라는 조그만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체가 모래사장과 같다고 믿었다. 비록 나무 판자도 아주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데모크리토스의 스승인 레우키포스가 둘 다 원자라고 부른 조그만 개별적인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쇄된 사진을 혹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쵸? 네. 선생님은 본 적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네. 빨간색 점, 노란색 점, 파란색 점이 군데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대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어때요? 그 점들이 서로 한데 얽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얼굴 모양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아, 선생님. 네. 그 인쇄된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보이는 여기 현미경으로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꼭 사진이 아니어도 돼요. 인쇄된 어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책 표지 같은 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그 현미경 있으면은 인쇄된 거 이렇게 쭉 확대해서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이 보일 거예요. 색점들이 보일 거거든요. 네, 네, 나중에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물체처럼 보이지만 마치 현미경으로 그 인쇄된 걸 보듯이 쭉 확대해 보면은 거기에는 개별 원자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그쵸? 네, 놓여 있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네, 옛날 시대에는 현미경이 없으니까 이제 이 모래사장이죠, 그쵸? 네, 모래사장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물질의 밀도라고 하는 실험인데, 자, 밀도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힌트는 좀 주고. 자, 밀도 그 물에 뜨는 정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물질이 빽빽하게 있느냐, 얼기설키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거든요. 얼기설기 있으면 뜨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얼기설키 있으면 밀도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빽빽하게 있다면은 높은 거겠죠. 그쵸? 자, 얼기설키 있다면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기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런 물체는 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뜨게 되겠죠. 그쵸? 네, 밀도가 높은 물체를 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부력을, 그렇죠. 부력이 그 무게의 그 밀도보다 낮으면은 가라앉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이 보이는 물체지만, 그렇죠. 똑같이 보이는 물체지만 밀도가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거를 구성하는 알갱이들이 있고 그 알갱이들이 배치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스티로폼이어도 그렇죠? 똑같은 그 크기 부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빽빽한 밀도의 물체가 뭐가 있을까? 뭐 하여간 뭐 철판이나 철판 정도로 합시다. 똑같은 크기의 철판 같은 거는 물에다가 놓으면 못 뜨죠. 그쵸? 예, 같은 크기의 그런 거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밀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밀도가 다르다는 거는 안에 구성하는 알갱이들의 배치되는 그 거리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험에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좀 더 밀도가 있는 것, 적은 것을 넣고 이제 잔에다가 퐁당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밀도가 작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둥둥 떠 있겠죠, 그렇죠? 밀도가 가장 높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물체가 그렇죠? 이렇게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인데 여러분들이 요거 끝나고 한번 요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일단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30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3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누가 읽을 차례인가요? 재현이 읽은 차례인가요? 선생님이 읽었었나요? 서연이가 읽었었죠, 그쵸? 서연이가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 30쪽입니다. 자,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실험이 잘 되었다면, 실험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유리잔 안에서 서로 다른 액체들이 층을 형성하는 모습을 관찰했을 것이다. 식물성 기름이 가장 위쪽에 층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물보다 밀도가 더 낮다는 걸 의미하죠. 그쵸? 네, 물이 중간, 시럽은 이제 그거예요. 달콤한 물엿 같은 거. 시럽층이 가장 아래 부분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엿이 밀도가 물보다 높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르크예요. 코르크는 이게 스티로폼 같은 거죠. 식물성 기름 위를 둥둥 떠다녀야 되며 코르크는 기름보다도 밀도가 더 낮은 거죠. 얼음덩이는 물층 위에 둥둥 떠 있고 얼음 덩어리가 물보다 밀도가 더 낮대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네. 물을 얼린 게 그러니까 고체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는 물보다 밀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얼음이 물에 둥둥 뜹니다. 네, 이런 물체가 없거든요. 물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 알갱이는 물보다 밀도가 높아서 물은 통과하지만 물려층은 어떻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고 그 위에 떠 있다는 것이고 돌멩이는 이제 그 물려층도 통과해서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밀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실험이 어떻게 원자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물, 식물성 기름, 그리고 시럽은 모두 원자라고 불리는 개별적인 입자로 만들어져 있다.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식물성 기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 그런 구조 때문에 물에 식물성 기름을 부었을 때 물에 있는 원자들이 식물성 기름 사이에 있는 원자들을 밀어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유리잔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더 빽빽하면은 빽빽하게 물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얼기설키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빽빽한 애를 얼기설키 있는 애 위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를 통과해서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쵸? 네, 근데 빽빽한 애 위에다가 얼기설키 있는 애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빽빽한 그걸 애만. 네, 막혀서 못 하겠죠. 그쵸? 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래서 자, 식물성 기름을 먼저 놓지만 그쵸? 식물성 기름을 먼저 붓지만 그 위에 물 부으면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식물성 기름 위에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쵸? 네, 식물성 기름이 훨씬 얼기설키 있기 때문에 빽빽한 물들이 그 사이로 통과를 해서 들어가서 오히려 식물성 기름이 물 위에 떠버리는 그쵸? 이해돼요? 아, 네, 그리고 얘는 얼기설키 있기 때문에 빽빽한 물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위에 계속 떠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밀도 차이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원리로 시럽에 있는 원자들은 물이나 식물성 기름에 있는 원자들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서 시럽의 원자들이 식물성 기름과 물 양쪽에 있는 원자들 사이로 빠져나가 유리잔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네, 그래서 돌멩이는 왜 다 가라앉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도 더 빽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에 그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 시럽이네요. 아직 그 돌멩이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시럽은 물보다도 더 빽빽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고체도 살펴볼게요.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고체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원자들은 하게 채워져 있다. 활성 기름의 원자들 찾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코르크가 식물성에 둥둥. 그러나 얼음 덩어리 속에는 원자들이 아주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식물성 기름의 원자들 사이로 끼어들기에 충분하지만 물 속에 있는 원자들 사이로 끼어들 수는 없다. 따라서 얼음 덩어리는 식물성 기름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물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 이와 비슷하게 포도 속의 원자들도 아주 촘촘하게 채워져 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과 물 속에 있는 원자들 사이를 빠져나가기에는 충분하지만 시럽 속에 있는 원자들 사이를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돌멩이 속에는 원자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채워져 있어 다른 모든 원자들을 밀어내기에 충분하여 그 결과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요.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쵸? 네, 고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르크막에는 왜 기름 위에 뜨냐? 기름보다도 더 얼기설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렇지만 뭐 포도알갱이 같은 거, 얼음 같은 거죠. 얼음 같은 거는 기름을 통과해요. 더 빽빽하기 때문에. 하지만 물 위에는 뜨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물체가 원자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야만 얼기설키 빽빽이 가능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선생님, 네. 근데 코르크 네. 마개가 뭐예요? 아, 그게 이렇게 그 병마개 같은 거, 네, 와인병. 맞아요. 네, 이렇게 병마개 같은 거 혹시 알아요?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 나무로 된 샴페인에서 이렇게 뻥 터트리는 거 있- 뽕하고 그거. 네, 원기둥 모양 그거. 네, 맞아요. 그게 코르크 마개예요. 우리 집에도 그거 네, 안에 네, 어머니가 뭐 조리할 때 쓴다고 네, 네, 막 껴져 있는 와인잔 있어. 네, 네. 그거 하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오프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 하고 뽑잖아요. 네, 되게 가벼운 그 물체가 됩니다. 자, 그래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누가 읽을 차례였죠? 선생님 맞죠? 자, 이 정도 실험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 실험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으니 여러분이 직접 실험 관찰 노트의 실험 결과를 잘 요약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진행한 실험에 관하여 간략히 묘사하고 이어서 이 실험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설명해 보라.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각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실험을 마치고 나면 그와 관련한 설명을 읽은 다음에 그동안 진행한 실험 과정과 결과, 그리고 배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요약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반적인 실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시간이 많고 같이 공부하면 이것도 실험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 실험 노트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데모크리토스는 재현이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데모크리토스는 그가 살던 당대에서는 제대로 평가가 됐지만 후대의 과학자들은 이 사람의 개념을 받아들여 훨씬 더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물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물체 안에 원자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 그게 바로 밀도이다. 어떤 물체의 밀도가 높으면 그 원자들은 아주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어떤 물체의 밀도가 낮다면 그 원자들은 아주 느슨하게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네, 그래요. 밀도라는 단어 대번에 나오죠. 그쵸? 네,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밀도고, 자, 이거는 물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밀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네, 재현이. 그럼 혹시 밀도를 표시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게 있어요? 네, 단위가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 밀도는, 그 단위는 있을 겁니다. 혹시 밀리리터 할 때 그 M이 밀도인가?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 일정한 면적 가운데서 원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는가로 아마 얘기를 하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단위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나죠. 그쵸? 네, 그러나 서연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데모크리토스의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은 옳았을지 몰라도 그는 실제로 원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잘 몰랐다. 예를 들어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을 더는 쪼갤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음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자폭탄과 핵에너지는 원자를 쪼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게다가 데모크리토스는 한 원자와 다른 원자 사이의 차이는 대체로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원자의 모양이 거의 같다는 사실과 크기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원자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늘끝 자그마한 물체 속에만 해도 대략 엄청난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즉 원자는 너무 작아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다. 네, 10의 20승이죠. 10의 20승. 네, 이게 한번 세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경, 경. 예,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 해죠. 그쵸? 네. 10에 20승이면은 1해계네요. 1해계. 자, 해계? 네, 1해요. 1해. 네, 바늘 끝 안에 1해계의 원자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자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만물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니까 그게 쪼개진다면은 그게 어떻게 원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쪼개질 수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쪼개졌죠, 그쵸? 네, 그리고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그 원자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서 어떤 이렇게 별개의 원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뭐에 의해서 밝혀지냐면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가 그 달라진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소 원자 있죠, 그렇죠?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아니요. 네. 그 수소가 양성자가 선생님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데 이거 양성자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양성자가 하나일 거예요, 선생님 기억으로. 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게 수소 원자거든요. 네, 근데 이 양성자 개수를 2개로 늘리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헬륨이 돼요. 헬륨 가스요? 네, 헬륨 가스.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양성자에다가 양성자 하나를 더 붙여주면은 얘가 수소가 아니라 갑자기 헬륨으로 확 바뀌어요. 멍하죠, 그렇죠? 네, 나중에 다시 알아볼게요. 화학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같고요. 실제로 원자를 달라지게 하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참 뒤에 얘기죠. 현대과학 가까이 와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단원에서 원자의 존재에 대하여 자세히 배울 수 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자에 관한 데모크리토스의 주장 중에서 옳았던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데모크리토스 시대에는 분자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개념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이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이 맞다. 어쨌든 유리잔 속에 있는 물은 그 잔 속에 가만히 들어있고 유리잔도 식탁 위에 가만히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원자들은 유리잔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돌아다닌다. 유리잔의 벽에도 부딪혀서 튕겨나오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물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물 잔 속에 있는 원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한 후에는 그 사실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실험이냐면은 물 안에다가 그 잉크 타보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이제 그 실험이 또 하나 나오는데 물 안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잉크가 가만히 있나요? 퍼져요. 퍼져나가죠. 왜 퍼져나갈까요? 원자가 움직여서. 맞아요. 그 물 분자예요. 물 분자가 계속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가만히 놔둬도 퍼져나가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더 잘 퍼져나가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흔들어요. 넣어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뜨거운 물에서 더 잘 퍼져나가죠. 그쵸? 네. 왜 그래요? 뜨거우면은 물 분자가 더 많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더 잘 퍼져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겁니다.